안녕하세요. 저는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는 남자입니다. 가끔 지인들과 인생 얘기를 하면서 술을 한 잔씩 하면 저는 인생 2회차를 살고 있는 것 같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요. 지난 세월 힘든 고비가 많았던 터라 눈물 없이는 과거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저는 인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힘든 순간마다 꼭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었죠. 사는 게 아무리 힘들어도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버텨진다고 하잖아요. 제 인생은 정말 사람들 덕분에 견뎌낸 게 많았습니다. 특히 가족들이요. 싫어도 좋아도 결국 가족은 가족이라고 정말 사연 많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마 제 인생 불행의 시작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시작된 것 같아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원망하자는 게 아니라 집안의 가장이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를 어머니 홀로 견뎌내셔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장남인 저와 남동생, 여동생까지 어머니 혼자 삼남매를 책임지셔야 했던 거예요. 그러니 눈만 뜨면 돈 벌 만한 일 없나 찾아다니기 바쁘셨습니다. 특히 시장에 있는 식당에서 늘 서빙을 하고 일을 하면서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셨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식당에서 힘들게 일하시고도 길을 가다 폐지까지 모으면서 악착같이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 삶의 고단함은 아직 어렸지만 초등학생인 제가 봐도 정말 힘들어 보이셨어요. 늘 어머니 근처만 가도 파스 냄새가 진동을 했죠. 그래서 저는 철이 좀 일찍 들었던 것 같네요. 갖고 싶은 게 있어도 참고 동생들한테 양보하면서 어머니 뒤에서 늘 힘이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바쁜 어머니를 대신해서 저는 동생들 준비물 숙제를 챙겼어요. 그렇게 지내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저는 상고를 진학해서 빨리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저보다는 동생들이 더 배우고 이루고 싶은 꿈을 꾸길 바랬어요. 그리고 저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 어머니가 힘든 일을 그만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창 사춘기 시절에는 친구들은 사고치고 부모님이 학교로 불려오곤 했었는데 저는 어떻게 하면 어머니와 편하게 살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했어요. 그래서 상고에 진학해서 졸업 후 저는 바로 공장에 취업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생활 하기에는 어린 나이였고 주변의 텃세를 이기지 못해 다른 회사로 이직도 했어요. 그때는 힘들어도 일을 해야만 했던 게 동생들 등록금이라도 보태주려면 제가 열심히 벌어야 했죠. 그런데 사람이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삶의 의미를 모르겠더군요. 동생들 잘 되라고 학비도 대주고 각자 인생 사는 걸 보고 나니까 흐뭇하면서도 이제는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어머니와 동생들과 편히 사는 게 꿈이었는데 동생들이 각자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나니까 제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동생들이 저를 무시하거나 돈만 밝히지도 않았죠. 제가 용돈을 보내주면 여동생은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우리 막내 학교 다닐 때 예쁜 옷 사입고 다니라고 보냈지. 요새 공부는 잘하고 있어? 어, 오빠 덕분에 정말 잘하고 있어. 내가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내 걱정은 하지 마. 나는 워낙 머리보다 몸 써야 되는 체질이잖아. 나중에 나 취업하면 오빠한테 정장 선물해야겠다. 에이, 내가 뭐 그런 거 입을 일이 뭐가 있어. 오빠도 언젠가 장가 갈 텐데 어른들 만나는 자리에서 입어야지. 몇 년만 기다려. 내가 꼭 좋은 옷 사줄 거야. 결혼은 무슨, 네 공부나 신경 쓰고 이 오빠 걱정은 하지 마. 저는 여동생과 가까운 사이였어요. 집안 사정이 안 좋아서 그런지 저희 삼남매는 우애가 깊었습니다. 어머니도 저희들끼리 의지하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 가장 흐뭇해 하셨어요. 이렇게 가끔씩 동생들과 통화를 하면서 좋은 소리를 나눠도 왜 그렇게 허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장에 다니고 있어서 그런지 별로 웃을 일도 없었고 눈 뜨면 일하다 밤이 되면 잠을 잤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기계랑 다를 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기계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제게 천사 같은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때가 27살이었는데 애늙은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저는 재미도 없고 참 볼품없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때 제 옆에 다가와준 사람이 아내였어요.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있는 첫 번째 아내죠. 첫 번째 아내라고 제가 하는 걸 보니 뭔가 깊은 사연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첫사랑이었던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무뚝뚝하고 살건 말 한마디 할 줄 모르는 제게 아내는 환한 미소로 다가왔어요. 아내는 공장에서도 소문이 날 만큼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었죠. 한 번은 출근을 하고 있는데 아내가 저를 보고는 먼저 와서 말을 걸었어요. 저는 놀란 얼굴로 아내를 쳐다봤는데 아내는 저를 보면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침 먹었어요? 저는 아침 잘 안 먹어요. 그 시간에 잠 조금 더 자려고요. 에이,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는데 아침을 거르면 어떡해요. 끼니는 생각으로 챙기는 게 아니라 때가 됐으니까 그냥 먹는 거예요. 항상 속이 비면 마음도 공허해지니까 이거 드세요. 그날부터 아내는 저만 보면 음료수와 빵을 그렇게 잘 챙겨줬어요. 그리고 회식 자리에도 잘 안 가던 저를 이끌어서 회식도 같이 가게 됐습니다. 아내는 분위기 메이커라고 할 만큼 밝았어요. 정말 여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회식 자리에서는 또 다른 매력을 볼 수 있었어요. 제가 맥주만 마시고 있으면 잔을 바꿔서 호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폭탄주 마셔요. 그런 아내를 자꾸 보니까 저도 모르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는 의미를 모르던 제가 아내를 만나고 제 인생을 점점 찾게 됐습니다. 그렇게 아내와 가까워졌고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그 무렵 제가 표정도 밝아지고 좋아 보인다며 좋아하셨고요. 저와 아내는 연애를 하다 결혼을 하게 됐어요. 성품 좋은 아내는 정말 세상에 법 없이도 잘 사실 것 같은 장인 장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처음 저를 보면서 장인어른은 제 어깨를 두드리면서 이렇게 말해주셨어요. 아버지 없이 얼마나 힘들었어. 앞으로는 내 딸이랑 행복하게 잘 살아. 제가 정말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더 잘할게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저는 장인어른이 저를 반대라도 하면 어쩌나 결혼 전에 엄청 걱정을 했었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저를 혹시나 안 좋게 보면 어쩌나 했던 불안한 마음이었죠. 하지만 그런 제 생각이 민망할 만큼 장모님과 장인어른은 저를 환영해 주셨습니다. 그때 생각만 하면 저는 눈물이 나요. 처음으로 저희 가족 외에 다른 사람이 제 그동안의 노고를 알아주는 것만 같았죠. 그래서 아내와 결혼 후에는 정말 처갓되게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저를 사람만 보고 결혼해준 아내에게 고마웠죠. 그 당시 제가 모은 돈도 별로 없고 능력도 없어서 신혼집을 구할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 집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저는 혹시나 아내가 싫다고 하면 어쩌나 고민을 했었는데 아내는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합가를 하고 살기 시작했을 때는 아내가 저희 어머니를 살뜰히 챙겼어요. 어머니도 그런 아내를 예쁘게 봤고 둘 사이는 정말 좋았습니다. 밖에서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녀지간 아니냐고 물을 정도였어요. 아내는 살림이 서툴다면서 어머니께 하나하나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어머니한테 살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어머님 없었으면 이런 걸 다 어디서 배웠을까 몰라요. 요즘 인터넷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데 내가 안 알려줬어도 넌 잘했을 거야. 그래도 이렇게 직접 옆에서 보면 한 번에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저는 어머님이랑 살게 된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할까? 어머니 며느리라 그렇죠? 주말인데 세 식구 오랜만에 외식할까요? 그래, 그러자. 우리 며느리 먹고 싶은 걸로 정해서 가자. 어머니는 늘 제 아내가 먼저였어요. 혹시나 자신이 짐이 될까봐 집안일도 혼자 맡아서 하려고 했죠. 그걸 눈치챈 아내가 자연스럽게 살림을 배우겠다며 어머니를 쫓아다니면서 주말이면 늘 같이 일을 했어요. 그럼 아내의 세심한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도 그런 며느리 마음을 알고 더 예뻐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제 인생이 결혼하고 나서 어머니 모시고 아내와 셋이 지냈을 때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내와 맞벌이를 하면서 알뜰살뜰 돈도 모으고 슬아의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키웠어요. 그때도 저희 어머니는 푼돈이라도 벌겠다고 청소 일을 다니셨습니다. 아내는 그런 어머니를 뜯어 말렸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집에서 쉬는 게 어떠냐며 몇 번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완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돈 주고 운동하러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돈 벌면서 운동하는 거야. 어머님, 그래도 연세가 있는데 걱정이 되니까 그런 거죠. 아직 팔다리 이렇게 멀쩡한데 내 몫은 내가 할 거다. 그럼 저랑 약속해요. 조금이라도 힘들면 그만두시는 거예요? 알겠다. 내가 너 무서워서라도 힘 딸리면 그만둘게. 형편 넉넉하지 않아도 어머님은 이제 연세도 있는데 편히 계세요. 남편이랑 저랑 아끼고 더 열심히 벌어서 편히 모실게요. 아내는 어머니를 보면서 힘들면 바로 그만둬야 한다며 신신당부를 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월급날이면 처가댁을 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소고기를 사드렸습니다. 한없이 부족하겠지만 용돈도 조금 챙겨드렸고요. 한사코 거절하셨지만 그렇게 해야 제가 마음이 편하다고 받아달라고 장모님 주머니에 그냥 넣어드렸습니다. 다 배려심 깊고 집안어른 공경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가 스스로 배운 일들이었어요. 아마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저는 어른들께 먼저 가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넉살 좋게 먼저 말도 못했을 겁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저까지 덩달아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냥 한없이 좋은 일만 생길 줄 알았던 제 일상에 불행이 닥쳐왔던 건 순식간이었어요. 불행은 뒤통수를 치고 갑자기 나타났어요.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빈혈로 현기증 증상으로 계단에서 넘어지신 겁니다. 그런데 쓰러지시며 난간을 잡지 못해 그대로 넘어지셨죠. 그런데 하필 사고가 나려니까 비가 잔뜩 왔던 날이라 계단이 엄청 미끄러워서 쓰러지고 넘어지시다 계단에서 어머니가 굴러떨어지시는 2차 사고로 이어져 큰 사고를 당하셨어요. 급하게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어머니는 대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태였어요. 대수술이 끝나고도 2주를 중환자실에 입원해야만 했습니다. 저와 아내는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한동안 애들을 처가댁에서 봐주시기로 하고 저는 아내와 일이 끝나면 병원으로 왔습니다. 아내는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 손을 잡고 오열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저 며느리예요. 일어나 보세요. 왜 이렇게 누워만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일 그만 다니라고 했잖아요. 무릎도 안 좋으신 분이 계단에서 왜 청소를 하셨냐고요. 이게 다 제 탓이에요. 제가 능력 있는 며느리였으면 어머님도 일 안 다니셨을 텐데 죄송해요. 어머님, 힘 좀 내보세요. 이게 왜 당신 탓이야. 그런 생각하지 마. 애초에 내가 더 강력하게 어머니를 못 말린 게 잘못이었어. 당신 탓 아니니까 그냥 날 원망해. 아니야. 내가 너무 속상해서 그랬어. 당신 자책 하지 마.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어머님 미안해서 못 일어나실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 좋은 말만 하자. 어머님, 제발 일어나세요. 저는 자책하는 아내를 보며 자책하지 말라면서 위로했습니다. 아내는 그 상황에도 자기가 부족했다면서 자책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정말 한심했죠. 그렇게 아내는 물심양면을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남동생과 여동생이 오면 걱정 말라면서 차분한 목소리로 다독였고, 동생들이 가고 나면 혼자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그렇게 아내는 간병인에게 어머니를 맡길 수 없다고 회사를 아예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혹시라도 이게 마지막이 될까봐 아내는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해서라도 어머니가 기력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더 바랄 게 없다며 아내가 말을 했습니다. 그 세월이 3년이었어요. 무려 3년 동안 정말 물심양면 저희 어머니를 친부모 이상으로 챙겼습니다. 그런 아내의 노력을 하늘에서도 알았는지 어머니는 기력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금의 차도는 있었지만 정상적인 생활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가 기력을 찾으시고 대답도 하시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때의 기적은 전부 아내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이런 여자가 또 있을까요? 정말 날개 없는 천사가 제 아내 같은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구나 느꼈습니다. 그런 아내와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내가 정말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두 여자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머니는 끝내 병마와 싸우시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뭐가 그리 급하셨는지 아니면 이번 생이 너무 고단하셨는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이런 말만 남기셨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들으려고 어머니 가까이에 귀를 댔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꺼져가는 힘없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못난 엄마라 미안해. 이렇게 죽기 전까지 너한테 짐이 되는구나. 아니에요, 엄마. 제발 그런 말 마시고 조금만 더 힘내세요. 나는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라 좋았어. 미안했고 또 미안하다, 우리 장남. 제가 죄송해요. 아직 효도도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제발 눈 좀 떠보세요. 손주들 눈에 밟히지도 않으세요? 제발요.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 내가 정말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 살아생전 못 해드린 게 많아서 저는 불효자였어요. 어머니는 마지막으로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만 남기시고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한 지붕 아래 살면서도 왜 건강할 때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해드렸는지 너무 죄송스러웠어요. 아내는 마지막으로 고마웠다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는 눈을 감으신 어머니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를 끌어안고 우는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리에 너무 생생하네요. 가슴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여동생과 남동생 모두가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눈물로 어머니를 떠나보내야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동안은 정신을 못 차렸어요. 그런 저를 제대로 살 수 있게 잡아준 사람도 아내였어요. 한동안 술이 없으면 잠을 못 잤는데 아내는 그런 저를 보면서 속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렇게 사는 거 어머님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당신 몸도 좀 챙겨야지. 못해드린 게 많은 불효자라서 그래. 그렇게 있으면 어머님이 어떻게 편히 쉬어. 애들 생각해서라도 잘 살자. 당신 가장이잖아. 힘내야지. 그렇게 가슴에 어머니를 묻고 어느덧 6년이 흘렀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잘 자라주었고 아내도 아이들을 키우면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죠. 저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 투잡을 하면서 지냈습니다. 시간이 생기면 머리가 복잡해져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하루에 5시간만 자고 깨어있는 시간은 일만 했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어머니께 해드리지 못한 후회가 많아서 그런지 저는 돈만 벌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제 자식들은 절대 부족하게 키우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대리운전이나 배달 등 소일거리가 있는 곳이면
늘 제가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까 돈도 좀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러다 아들과 딸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내는 일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애들이 혼자서 다 잘한다면서 일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둘이 벌기 시작하니까 돈도 더 잘 모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아내한테 무리하지 말고 하라고 당부를 했어요. 하지만 아내는 되려 저를 걱정하더군요. 돈도 좋은데 서로 무리하지 말자며 말했어요. 힘들고 지친 하루를 서로 위로를 해주고 또 다독여주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정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랬어요. 저는 대박을 바라지도 않고 지금의 이 평온한 일상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평탄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편하면 안 되는 인생인 것처럼 불행은 저를 또 한 번 덮쳤습니다. 그 무렵은 아내가 38살이 되던 해였어요. 지금도 사연을 쓰다 그때 기억에 울컥하는 마음이 듭니다. 평소와 다를 거 없는 하루였고 아내는 평소처럼 9시에 퇴근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모처럼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던 날이라 정확하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아내를 위해 밥상을 준비하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궁금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쯤이야? 나 이제 퇴근해서 집으로 가고 있지. 오늘은 집에 일찍 왔어? 오늘 당신 늦는다길래 내가 일찍 와서 청소도 하고 있었지. 피곤하지? 밥은 먹었어? 밥 아직 못 먹었지. 배가죽이 등가죽에 붙는 것 같아. 그래. 그럼 내가 여보 좋아하는 두부 김치찌개 맛있게 끓여 놓을 테니까 조심해서 빨리 와. 조심해서 빨리 오라는 것도 뭐야? 차 조심, 사람 조심해서 오라는 말이지. 알았어. 나 잔뜩 기대하고 가니까 맛있게 끓여줘야 된다. 나 싱거운 거 싫어하는 거 알지? 맵고 짜게 간 잘 맞춰줘야 된다. 우리 남편 최고야. 아내는 평소 좋아하던 두부 김치찌개를 해준다는 말에 신이 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런 아내를 위해서 간을 맞춰가면서 준비를 했어요. 맛있게 먹을 아내 모습을 상상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1시간이 지나도 집에 오지를 않았어요. 원래는 9시 퇴근하면 30분 거리라서 9시 30분쯤 집에 왔어야 했는데 기다려도 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타는 마음에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저는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전화를 걸면서 집 주변을 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내 소식은 깜깜무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어느덧 11시였고 저는 불안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예상치 못한 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바로 경찰이었어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있다는 전화였습니다. 정말 하늘이 무너지고 눈앞이 노래지는 것 같았어요.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갔죠. 그곳에는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랑 장난을 치며 통화하던 아내가 누워 있었어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에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누가 장난을 치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을 바꿔준 천사 같은 여자가 의식도 없이 누워 있다는 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뇌사 판정을 받게 됐어요. 아직도 귓가에 아내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아내가 뇌사 판정이라니 기가 막혔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마지막까지도 제게 남편이 최고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어요. 저는 아내를 만나기 전까지 최고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죠. 아내를 만나고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최고라는 말이었어요. 돈도 없고 능력도 없어서 늘 고생만 시키는데도 아내는 저를 보면서 최고의 남편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뇌사 판정을 받은 아내 옆에서 팔을 붙들고 말했어요. 여보, 일어나봐. 이거 장난이지? 장난이잖아. 나 당신 없으면 못 사는 거 알면서 왜 그래? 그리고 우리 애들 아직 초등학생인데 어떡해? 애들 소풍 갈 때 김밥은 누가 싸줘?
나 아직 당신한테 못 배웠는데 이렇게 누워있으면 어떡해. 제발 일어나. 이렇게 애들이랑 나만 두고 가지 마. 제발. 저는 아내 옆에서 쓰러지듯이 울었어요. 어머니가 떠나고 아내마저 제 곁을 떠난다고 하니까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제 옆에는 행복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건가 싶었어요. 정말 아내와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아들과 딸, 그리고 저만 남게 된 겁니다. 인생이 너무 허망했어요. 선물같이 찾아와 준 아내가 이렇게 떠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마지막을 잠시라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아내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아내는 살아생전에 장기 기증에 대해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만약 본인이 죽게 되면 장기 기증을 하고 싶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는 장인 장모님과 상의 끝에 장기 기증을 하게 됐습니다. 정말 가족으로서는 큰 결심이었어요. 아내의 생전 소원이라 꼭 들어주고 싶었던 마음도 컸죠. 그리고 아내 덕분에 누군가 새 생명을 찾는다면 아내가 세상 어딘가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5명에게 간, 신장, 각막 등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어요. 장인어른과 장모님은 저를 다독이면서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며 애들 생각해서 힘을 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아내 생각이 나면 찾아오라고 하셨고요. 저를 따뜻하게 감싸주시는 두 분을 보자 아내가 더 생각이 나더라고요. 게다가 일상에서 느껴지는 아내의 빈자리는 더 컸습니다.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내의 흔적이 저를 너무 힘들게 했어요. 진짜 이대로 딱 죽고 싶었어요. 아마 자식들이 없었으면 저는 아내를 따라갔을지도 모를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세상에 의지할 사람 하나 없던 제게 기꺼이 작은 어깨 내어주던 아내를 제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내를 그리워하며 안방에서 아내 옷을 정리하다 술을 마셨어요. 소주를 아무리 마셔도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은 똑같았지만 제정신으로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저는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정말 우연인지 아니면 힘들어하는 저를 보고 아내가 차마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저를 찾아온 건지 꿈의 아내가 찾아온 겁니다. 아내는 다정한 미소를 띄우고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꿈인지도 모르고 그런 아내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여보, 깨어난 거야? 나는 당신 죽은 줄 알고 얼마나 놀랬는데. 다행이다, 무사해서. 꼴이 이게 뭐야. 내가 잠시 자리 비웠다고 머리도 부스스하고 옷도 꾸깃꾸깃하고 영 못 봐주겠다. 나는 이런 꼴 딱 싫은데. 당신 항상 멋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없어도 잘 지내야지. 당신 내 옆에 계속 있을 거잖아. 왜 없을 거라고 해. 이렇게 무사한데. 여보, 나 없어도 애들 잘 부탁할게.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마. 당신 말대로 늘 우리 가족 지켜보고 있을게. 가지 마. 나도 당신 따라갈 거야. 애들 잘 부탁한다고 했잖아. 정말 잘 살아야 해. 알았지? 애들도 잘 키우고 당신도 꼭 행복하게 잘 살아줘. 내 부탁이야. 알겠어. 그런데 떠나지 말고 같이 있자. 여보, 제발. 여보. 저는 술에 취해 잠들었다가 꿈에 나타난 아내를 외치다 깼어요. 꿈에 나타난 아내를 보자 반가웠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참 한심했어요. 오죽 못났으면 아내가 저를 찾아왔을까 싶었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는 제가 슬픔에 잠겨서 좌절하고 있으니까 제 꿈에 찾아온 것 같았어요. 정말 오죽하면 저한테 한 소리 하러 왔나 싶었죠. 마지막까지도 저와 애들 생각만 하던 아내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의 끝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기로 했어요. 울고만 있으면 아내가 편히 쉬지 못할 것 같았죠. 그때 술에 취해 잠들었던 저는 시계를 보니 한밤중이었어요.
안방 문을 열고 나와보니 큰아들이 딸이랑 같이 라면을 먹고 거실에서 잠이 든 모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바보 같고 한심했어요. 저도 아내를 잃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어린 아이들도 엄마를 잃어서 힘들 텐데 저한테 보채거나 떼를 쓰지 않았거든요. 애들은 애들답게 크기를 바랬는데 벌써 일찍 철이 든 것 같아 미안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는 후회가 남지 않게 열심히 살기 위해서 돈이 되는 일은 뭐든지 했습니다. 정말 앞만 보고 애들 하나 잘 키워내겠다는 일념으로 살았어요. 그렇게 아내가 떠난 지 10년이 됐을 무렵에 저는 제 이름으로 김치 공장을 설립했습니다. 세월이 지나 이제는 성인이 된 아이들은 제 키만큼 커 있었어요. 처음에는 직원이 5명이었는데 나름대로 규모를 늘려서 15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찾아오니까 저는 그때 아이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보면 은퇴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시골에서 가서 조용하게 혼자 살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남들이 보면 회사 잘 키워놓고 왜 은퇴하려고 하냐고 하겠지만 제 인생은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정도까지 살기 위해 제가 발버둥 쳤던 나날들이 버거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시집 장가 보내고 잘 사는 것만 보면 그냥 시골로 훌쩍 떠나려고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면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게 됐습니다. 여직원이었는데 이름이 김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입사하고 나서 다른 직원들과 지내는 걸 보니 꼭 먼저 떠난 아내가 떠올랐습니다. 성격도 활발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친화력도 좋았어요. 게다가 한 번은 다 같이 회식을 하는데 제 앞에 앉아있던 혜정 씨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사장님, 맥주 드세요? 오늘 금요일인데 폭탄 좀 마셔요. 아내가 저한테 회식 때 했던 말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자 분위기가 어색해졌는데 혜정 씨는 애써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혜정 씨는 직원들 중에 가장 나이도 어렸는데 분위기를 주도하고 리드할 줄 알았어요. 기도 안 죽고 분위기를 띄울 줄 아는 모습을 보니 자꾸 아내를 떠오르게 했습니다. 혜정 씨 나이가 40 초반이었는데 젊은 친구가 공장에서 일을 하니까 대견했어요. 그러다 한 번은 제가 밖에서 일이 있어서 점심을 거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들어오는 직원들을 보면서 오후에도 힘내라는 말을 하고 나가려는데 혜정 씨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은 점심 안 드세요? 전 일이 있어서 이따 점심 겸 저녁 먹으려고요. 한국인은 밥심인데 끼니를 거르시면 힘도 안 나시겠어요. 속이 비면 힘낼 마음도 안 생긴다는데 꼭 챙겨 드세요. 혜정 씨는 꼭 이렇게 생전에 제 아내가 했던 말을 하고는 했어요. 정말 아내가 환생이라도 해서 몸에 들어간 건지, 그래서 혜정 씨가 귀신의 시욱이라도 했나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혜정 씨한테 자꾸 눈길이 갔어요. 정말 아내와 비슷한 게 한둘이 아니었죠. 특히 혜정 씨를 보면서 아내를 떠올렸던 결정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혜정 씨는 취미로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다며 저한테 직접 만든 빵과 음료수를 건넸어요. 그러면서 해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넉넉히 만들어서 같이 일하는 분들이랑 사장님 목까지 챙겨왔어요. 처음 해보는데 너무 재밌어서 종종 드릴게요. 빵이랑 음료수예요. 이런 걸 직접 만들어요? 일 끝나면 피곤하지 않아요? 하나도 안 피곤해요. 저야 뭐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 한 몸 잘 건사하면 되는데 이런 재미라도 있어야 살죠. 저는 많이 만들어서 사람들이랑 나눠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는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가족 같고요. 자기보다 한참 나이가 있는 직원들과도 언니 동생 하면서 금세 친해진 혜정 씨는 일도 힘들지 않고 사람들도 좋은 분들이라면서 좋아했어요. 젊었을 때 아내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했던 모습 같았죠. 그래서 혜정 씨를 보면서 옛날 아내를 떠올리며 혼자 울컥하고는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단순히 혜정 씨가 결혼을 못해서
혼자 사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렀고 1년이 지나 혜정 씨의 밝은 미소는 회사 마스코트처럼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다 저는 혜정 씨의 가슴 아픈 사연을 알게 됐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 오니까 사람들이 모두 하늘을 보면서 수군거리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어요. 공장을 높게 지어서 상당히 높았는데 모두가 바라보는 곳을 보니 공장 꼭대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곳에 사람이 있으면 안 됐는데 누군가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아슬하게 서 있는 거예요. 주변 직원들한테 물어보니 그 사람은 혜정 씨였습니다. 항상 밝게 웃고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던 사람이었는데 저런 곳에서 위험하게 서 있는 걸 보니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는 곧장 공장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혜정 씨가 놀랄까봐 옥상 문을 살살 열고는 침착하게 혜정 씨를 불렀어요. 혜정 씨, 나예요. 무슨 일이에요? 여기서 위험하게 왜 그래요? 저 말리지 마세요. 그냥 죽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저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요. 그래, 일단 알았어. 내가 혜정 씨 억울한 사연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우선 나랑 같이 내려가자. 여기서 잘못된 선택하면 혜정 씨가 아끼는 동료들 전부 충격받을 거야. 아무 죄 없는 사람들 평생 트라우마 갖고 살게 하고 싶어서 그래? 나도 직원들도 그런 상황 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나랑 같이 내려가, 혜정 씨. 나 알잖아. 내가 도와줄게. 혜정 씨 억울한 일 제가 도울게요. 저는 옥상 끝에 아슬하게 서 있는 혜정 씨를 보며 조마조마했어요. 높이가 꽤 있어서 거기서 떨어지면 목숨을 건지더라도 중상 이상은 무조건 입을 만한 높이였죠.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제 주변 사람을 허망하게 잃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간절하게 혜정 씨를 설득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애원을 하면서 혜정 씨를 설득했고 긴 설득 끝에 혜정 씨를 데리고 1층으로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저였지만 1층에서 혜정 씨를 말리겠다고 목청 터져라 외쳐준 직원들 공도 컸어요. 아마 혜정 씨도 같은 동료들 목소리를 듣고 마음을 돌렸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제일 먼저 혜정 씨를 데리고 사무실로 갔어요. 그리고 혜정 씨에게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렇게 위험한 일을 벌인 거예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혜정 씨는 제 물음에 울음을 터뜨렸고 그렇게 한동안 답답한 속 풀으라며 울게 뒀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던 혜정 씨는 저한테 밝은 미소 뒤에 가려져 있던 충격적인 사연을 들려줬습니다. 혜정 씨가 어렵게 털어놓은 사연은 이랬어요. 혜정 씨는 초등학교 때 보육원에 버려졌고 자신을 버린 어머니가 오지 않아 고아로 컸다고 말했습니다. 보육원에서 살다가 나가야 될 때가 되자 혜정 씨는 공장에 취직을 해서 다니게 됐어요. 그렇게 공장을 2곳 정도 옮기다가 지금의 제 회사까지 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혜정 씨는 평생 자신을 안 찾아올 것 같던 어머니가 자신을 30 초반에 찾아왔다고 했어요. 그리고는 혜정 씨를 꽉 안으면서 우는 목소리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혜정아, 엄마야. 기억나지? 엄마야. 왜 이제야 나타났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매일같이 욕하고 때리는 네 아빠를 난 견딜 수가 없었어. 그 집에 더 있다가는 너까지 다칠 것 같았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살리려고 보육원에 맡긴 거야. 미안하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널 거기에 보내는 게 아니었어. 혜정 씨는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해 헤어진 어머니 얼굴을 어렴풋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친아버지에 대한 기억도 떠올라서 어머니의 사정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그때는 세월이 흘러서 자신을 찾아온 엄마를 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나는 완전히 버려진 줄 알았는데 엄마가 찾아온 걸 보니까
나만 그리워한 게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반갑고 좋았어요. 사회에 나와보니까 혼자서 지내는 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기댈 곳 하나 없는데 갑자기 엄마가 나타났는데 나쁘게 생각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럼 그때부터 엄마랑 살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요. 엄마는 재혼해서 새 살림을 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하고 지냈죠. 근데 이상했어요. 자꾸 나한테 생활비도 바라거나 자기 집에서 쓰는 냉장고가 고장나도 날 찾아와서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나를 자꾸 찾아오니까 그게 좋아서 나한테 가족이 생긴 것 같아서 다 도와줬어요. 혜정 씨는 그저 친어머니를 믿은 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혜정 씨 말을 들을수록 처음에는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구나 싶었는데 생활비에 가정 가구까지 바꿔달라는 말을 했다는 걸 듣고는 세상에 이런 철면피가 있을 수 있나 싶었습니다. 제 3자인 저는 왜 혜정 씨가 한 번도 의심을 안 했을까 싶었지만 혜정 씨 입장에서는 세상에 혼자 남겨져 있다가 어렵사리 찾은 단 하나의 핏줄이었어요. 그러니까 혜정 씨는 정말 세월이 흘러 찾아와준 친어머니를 믿었고 잘 지내려고 했던 거죠. 참 들을수록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혜정 씨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고 최근에 겪은 일을 털어놨습니다. 혜정 씨는 보육원에서 나온 이후 쭉 혼자서 살면서 일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혜정 씨는 돈을 5억 가까이 모아뒀다고 했습니다. 정말 착실하게 벌었고 돈 모으는 재미 하나로 외로움을 달랬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듣자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혜정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거의 엄마 뒷바라지 하듯이 살다가 몇 년 전에 엄마가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같이 살자고 하길래 정말 같이 살았어요. 집은 좁았지만 엄마랑 같이 있어서 즐거웠어요. 저는 내 옆에 누군가 있어주길 바랬던 것 같아요. 같이 지내기로 하고 잘 지냈어요? 아니요. 제 꼴을 보세요. 엄마가 집이 좁다고 해서 얼마 전부터 전세로 집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일이 바빠서 엄마한테 위임장 써주고 알아서 구하라고 했거든요. 저는 엄마니까 믿었어요. 엄마잖아요. 세상에 하나뿐인 내 엄마. 그래서 좋은 집 찾았다길래 전세자금 3억 5천을 보내줬어요. 그런데 어제 돈 보내자마자 엄마랑 연락이 안 되더니 오늘 아침에 이런 문자가 왔어요. 혜정 씨는 믿을 수 없는 사실에 한숨을 쉬다가 눈물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핸드폰을 켜서 문자를 하나 보여줬어요. 문자를 보자 정말 악마가 따로 없었습니다. 혜정 씨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돈은 내가 널 낳아준 값이니까 날 원망해도 좋아. 나도 애 낳은 공은 있어야지. 넌 젊어서 앞으로 다시 벌 수 있잖아. 난 이제 다 늙어서 불러주는 곳도 없어. 그리고 나도 내 인생 찾아야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잘 살자. 이 돈은 잘 쓸게. 이 문자를 하나 딸랑 남기고 먼지처럼 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손이 떨렸어요. 그리고 나 같아도 정말 그 높은 곳에 혜정 씨처럼 올라갔겠다 싶었습니다. 모든 걸 털어놓은 혜정 씨는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혜정 씨를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혜정 씨, 걱정하지 마. 혜정 씨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가족이 그리워서 그랬던 거잖아. 그 따뜻한 마음 이용해 먹은 그 말로만 엄마라는 사람이 잘못한 거지. 혜정 씨 이렇게 울고 있을 필요 없어. 그 여자가 천벌받을 거야. 제 말에 혜정 씨는 서럽게 울다가 겨우 진정했어요. 그리고 저는 혜정 씨를 도와서 도망간 친어머니를 찾으려고 수소문했지만 역부족이었고요.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어도 가족 간에는 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뿐이었어요. 저는 그때부터 혜정 씨가 더 좌절하지 않도록 옆에서 챙겼습니다. 항상 미리 출근해서 먼저 준비하던 혜정 씨가 하루는 아예 연락도 없이 출근을 안 한 거예요.
온 직원들이 혜정 씨를 걱정하고 있었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혜정 씨 이력서를 보고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보니 혜정 씨가 쓰러져 있었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혜정 씨를 불러봤는데 혜정 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저는 혜정 씨를 데리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리고 혜정 씨가 깨어날 때까지 곁을 지켰습니다. 잠시 뒤 의식을 차리고 깨어난 혜정 씨는 옆에 있는 저를 보며 말했어요. 사장님, 감사해요. 한국인은 밥심으로 산다더니 대체 얼마나 굶은 거예요? 그리고 빈속에 술을 얼마나 마셨길래 의식을 잃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그래도 옆에서 이렇게 누가 걱정해주고 지켜봐 주니까 좋아요. 지금 사람 걱정시켜놓고 그게 할 소리예요? 직원들 다 혜정 씨 걱정해요. 내가 살아보니까 피를 나눠야만 가족이 아니에요. 주위를 봐요. 회사 직원들도 저도 혜정 씨가 잘 견뎌내길 기다려주고 있잖아요. 감사해요. 제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챙겨주세요. 그동안 혜정 씨가 주위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대해줬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요. 우리 회사 사람들 다 가족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혜정 씨를 걱정하는 저도 있는데 이렇게 자신을 함부로 막대하면 어떡해요. 빨리 기운 차려요. 저는 힘없이 우는 혜정 씨 손을 잡아줬습니다. 그리고 그런 저를 보면서 혜정 씨도 제 손을 맞잡았어요. 그렇게 저는 혜정 씨와 가까워졌고 서로 힘든 세상에 힘이 되어주는 연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애 끝에 지금의 2회차 같은 인생이 시작됐어요. 서로 상황은 다르지만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지독하다는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제가 인생의 의미를 모르고 방황하던 20대 후반의 아내를 만나 이렇게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됐다는 것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꼭 살아생전에 제 아내를 쏙 닮아 있는 혜정 씨와 저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내라고 소개해야겠네요. 애들도 이미 다 컸고 제가 재혼을 한다고 하니까 축하해 줬습니다. 살다 보니까 큰아들한테 저는 이런 말을 다 들었어요. 아빠, 엄마 돌아가시고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다 알아요. 나도 여동생도 정말 아빠한테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사랑 받고 컸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걱정 말고 아빠 인생 살아요. 우리 아들이 언제 이렇게 컸을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맙다. 나랑 동생은 아빠만 행복하다고 하면 다 좋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저번에 만나보니까 좋은 분 같아요. 대화하다 한 번씩 엄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런지 더 좋은 분 같아서 잘 지내고 싶어졌어요. 제 예상대로 아이들과 아내는 금세 친해져서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것처럼 아이들도 비슷한 생각을 했죠. 이제야 저는 안정을 좀 찾은 것 같았어요. 평생을 외롭게 살던 아내는 살림을 합치던 날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눈물 흘릴 일 없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아내와 살림을 합치고 아내한테 한 통의 연락이 왔는데 도망갔던 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걱정이 되어서 아내와 같이 약속 장소로 나갔죠. 정말 뻔뻔하게 아내를 밖으로 불러내서 무릎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혜정아, 내가 미안해. 나 그놈한테 당했어. 그놈은 또 누군데요? 내가 모르는 남자가 또 있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나 그 사기꾼 자식 경찰에 신고했어. 그래서 그 돈 받으면 너한테 다 돌려줄게. 그러니까 우리 예전처럼 같이 살자.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대뜸 찾아와서 같이 살자는 말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아내의 행동이었어요. 아내는 애원을 하는 친어머니 말이 끝나기 무섭게 뺨을 쳤습니다.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저도 너무 놀랐는데 아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친어머니를 보며 말했어요. 당신 같은 애미 필요 없어. 나가서 뒤지든 뭐하든 다신 찾아오지 마. 그깟 돈 3억 5천?
내 인생 구제하는 비용으로 썼다고 생각하면 하나도 안 아까워. 그러니까 다시 나타나지 마. 그리고 정말 아내는 이날 이후로 친어머니와 연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번호도 아예 바꿔버리고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아예 흔적도 다 없앴어요. 그날 아내한테 뺨 맞은 충격이 컸는지 더 이상 친어머니라는 사람은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내와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아내 뱃속에 새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40 초반의 나이라 기대하지 않았는데 기적처럼 찾아와 줬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사별한 아내를 가슴에 묻고 살 수 있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인생 2회차를 살게 된 기분이랍니다. 옛말에 재물을 잃는 것은 작은 것을 잃는 것이고 사람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저는 그동안 가족들과 생이별을 하면서 가슴에 큰 구멍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바쁘게 지내면서 일로 메꾸려고 했고요. 하지만 큰 구멍이 생긴 자리에 좋은 사람이 찾아와줘서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 때보다 지금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 제 사연 읽는 모든 분들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부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